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마리가 넘는 개가 식용으로 도살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마치 이 산업이 어떻게 이 정도 규모로 성장했고 왜 지속되는가? 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러한 통계의 이면에는 문화적 전통, 경제적 의존, 그리고 윤리적 논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개고기 거래는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닙니다. 역사, 생존,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신념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이며 이제 전 세계적인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지탱하는 힘,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삶, 그리고 이 문제가 불러일으키는 시급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마리 이상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개고기 산업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이 수치는 업계의 위태로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놀라운 수치는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다른 측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개고기 소비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미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는데 이는 개고기 소비가 흔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개고기 소비는 중국에서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위린시에서 열리는 위린 개고기 축제와 같은 축제 기간에는 개고기 소비가 주로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육류 생산에 자주 사용되는 품종으로는 퍼그, 패키니즈, 티베트견 등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유기견이거나 도난당한 반려동물입니다. 이러한 수치와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개고기 산업의 규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동물복지적 문제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전통 별미일 뿐만 아니라 개고기는 많은 농가의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기를 위해 개를 키우는 것은 개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며 이는 결국 개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합니다. 개고기 판매는 제품의 경제적 가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농업 운영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기여합니다. 개고기 한 조각 한 조각은 독특한 맛을 지닐 뿐만 아니라 농부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개고기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은 매 끼니마다 생생하게 드러나며 개고기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중국 요리 문화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개고기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중국에서 행해지는 의례와 전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개고기가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고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중국의 복잡한 문화적 테피스트리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존재인 개 소비는 식습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헌신적인 동반자로 여기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개가 겪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고기를 위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만연해졌고 이로 인해 무고한 개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규제에 대한 시급한 요구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동물권을 보존하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동물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개고기 소비를 둘러싼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고기 사육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고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태도입니다. 도시 젊은이들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과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 개고기 섭취를 전면 거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은 개를 주로 반려견으로 여기며 정서적 지원동물, 아이들의 놀이 친구, 그리고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문화적 분열을 야기했으며 한때 개고기가 축제, 신분 상승 또는 계절의 영향을 상징했던 지역의 오랜 전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욱이 세계화는 새로운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불러왔습니다. 국제 동물 복지 기준에 대한 노출과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영향은 많은 시민들이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습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은 생생한 기록, 개인적인 증언,
그리고 과학 보고서를 공유하며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히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의 정서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관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세대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위생적인 도축 환경과 규제가 부족한 동물 운송이 박테리아 오염 및 전염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고기 거래는 윤리적 논쟁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과 식품 안전이라는 시급한 문제로 변모합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안전하지 못한 동물 취급의 결과를 드러냄에 따라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부족한 모든 산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발전은 개고기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촌의 생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현대농업, 생태관광 그리고 대체 축산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 덕분에 많은 농부들이 더욱 지속가능한 기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전원 프로그램은 양계, 버섯 재배, 과수원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는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현대적인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선택지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농촌 주민들이 논란이나 국제적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시에 국제 협력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동물 구조 프로그램, 지역 사회교육 워크숍, 그리고 축산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농가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인도적이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은 이미 측정 가능한 성과를 보이며 소비되는 개수를 줄이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여전히 고르지 않습니다. 현대식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외딴 지역 주민들은 개고기를 포함한 전통적인 식량 공급원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한 혹독한 계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감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개혁은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문화적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전통이 지속되는 이유를 인식해야만 존중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혁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스토리텔링과 미디어 표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교육 캠페인은 동물보호무역의 숨겨진 측면들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장려합니다. 영화, 소설, 소셜미디어 내러티브와 같은 예술적 표현은 논리뿐만 아니라 공감까지 자극하여 인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는 동물의 고통과 동물 보호무역에 의존하는 가족들이 직면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배양육, 그리고 윤리적 식품 생산 시스템의 발전은 전통적인 개고기 요리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동물 복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맛과 식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요리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대 윤리 원칙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플로리다 바다에 살인마가 나타납니다. 햇살이 태양처럼 눈부신 산호초 위로 황금빛 광선을 비추는 곳입니다. 솔베기라 욤피씨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무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다를 조용히 헤엄칩니다. 어부들은 이들을 카리브해의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바다의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기원이나 급속한 확산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우리는 소수의 방탕한 사람들에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바다를 가득 메우는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막을 수 없고 아름답고 고요한 군대입니다. 한때 생명이 존재했던 바다는 치명적인 아름다운 생물들의 왕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솔베기는 발견되어 침략당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3천만 건의 살인 사건에 맞서 2억 달러의 비용을 들인 캠페인. 거실에 있는 작은 어항이 바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생태 재앙 중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솔베기가 미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의 상점에서 이 화려한 색깔의 특이한 생물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보통 무엇을 골라 사냐고요? 바로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수조 크기에 따라 최대 15인치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곧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가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수천 채의 가옥과 셀 수 없이 많은 수족관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혼란 속에서 최초의 솔베기 라이언피쉬가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왔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재앙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루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독을 가진 생물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몰래 이 생물들을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수족관에 보관되었던 물고기 이야기가 해저 침략의 시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해에서 솔베기는 속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힘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군림하며 흠잡을 데 없이 군림합니다. 그의 몸은 사냥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계와 같습니다. 각각의 몸에는 독이 가득 찬 바늘 모양의 가시 일시 8개가 달려있는데 이 독은 자신보다 10배는 큰 동물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본처럼 생긴 긴 지느러미는 과시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포위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순식간에 잡아먹을 수 있으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번개처럼 빠르게 나타납니다. 암컷은 한 번의 산란 기간 동안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각 알을 낳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수역을 개척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적응력입니다. 언제든 한 마리의 알이 자기 체중의 90%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먹이가 다 되면 산호초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않고 다음 먹이를 기다립니다. 나무 뿌리와 진흙탕 사이에 숨어 강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모든 물림과 움직임은 이 작은 생물이 최고의 생존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알이 땅에 떨어지면 새로운 군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적이란 없습니다. 포식자는 독가시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생물학적 기계는 선명한 색깔로 무늬를 이룬 비늘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포식자의 특징 중 하나는 무정하고 매력적이며 조용하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바닷물의 색깔이 변한 지 불과 20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생명체로 가득했던 산호초는 이제 벌거벗고 이끼로 뒤덮여 물고기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했던 어린 물고기들이 솔베간팽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호는 죽고 성어는 굶어 죽으며 전체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되었지만 이제 이 수족관 물고기는 생태계 붕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때로는 인간의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바다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절박한 갈등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키웨스트의 다이버들은 매일 바다로 내려가 쇠창으로 솔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개체수가 이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해양보호구역에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솔베기를 피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수중 로봇과 드론을 배치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생물들을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가 수백만 달러를 박멸 노력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베긴 매일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멕시코만까지 솔베긴 죽어가는 산호초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경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한때 감탄하고 동경했던 바로 그 아름다움이 바다를 점차 뒤덮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솔베기의 번식은 마치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듯 깊은 바닷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암컷 한 마리가 수백 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 알들은 해류에 실려 다른 바다로 떠내려가면서 새로운 죽음의 둥지를 형성합니다. 바하마의 얕은 산호초 생물량의 80% 이상이 그들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어부들에 따르면 쿠바에서는 토종 물고기보다 솔베기가 더 흔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솔베기가 모든 것을 잡아먹고 1년 내내 번식하며 매우 깊고 차가운 바다에서 서식하고 거의 영원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침입종으로 간주합니다.
위험도 경계도 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매일 어부들이 해안을 떠나면 수백만 마리의 솔배기들이 물속으로 조용히 영역을 확장하며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를 파괴합니다. 물 위에서는 그 여파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획량 급감으로 상당수의 어부들이 어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해안가 식당에서는 지역산 생선이 부족하고 해산물 가격은 불과 몇 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경제의 파괴가 아니라 바다가 겪고 있는 침묵입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다이버들이 들이마시는 거품 소리와 밝은 붉은 지느러미를 가진 침입자들의 실루엣뿐입니다. 어떤 종과도 싸울 준비가 된 적대적인 침입자, 솔배기가 붉게 물든 바닷물을 뒤로하고 불과 몇 해리만 더 나아가면 바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호초에 매달려 사는 크고 조용한 생물들 말입니다.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사냥도 하지 않지만 각각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의 바위처럼 단단하며 파도와 해류, 심지어 경찰과도 맞서며 사냥을 하려는 용감한 다이버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쟁자가 완전히 침묵하여 사냥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각각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 때문에 그들을 사냥하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파도와 해류, 그리고 법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져올 막대한 수입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 순간과 끌어당김에 의해 결정됩니다. 플로리다가 파도 아래에서 전투를 계속하는 동안 침략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경을 넘고 멕시코 만류를 따라 표류하며 새로운 영토로 조용히 침투하며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벨리즈의 산호초까지 붉은 줄무늬 침입자들은 번식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추워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목격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류는 그들의 고속도로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그들의 도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생태계로 알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편 전 세계 과학자들은 솔배기 그토록 막을 수 없게 만든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유전학 연구 결과 이 침입종은 소수의 개체에서 유래했지만 빠른 번식과 유전적 적응력을 통해 산호초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영리하게 사냥하며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저산소 환경에서도 솔배기가 번성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며 자연이 솔배기에게 모든 이점을 제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가 이 위협을 연구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 요리사, 환경 기업가들이 힘을 합쳐 침입자를 자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적을 먹어라가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바하마, 심지어 뉴욕의 식당들에서도 솔배기 요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감귤류에 재워서 요리했습니다. 몇 끼의 식사는 생태적 재앙에 맞서는 작은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포식자를 파괴할 수 없다면 어쩌면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어부들은 솔배기를 안전하게 포획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수장갑, 독에 강한 도구, 그리고 단열 용기가 기본 장비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솔배기 육포부터 해외 고급 레스토랑에 수출되는 고급 필레까지 산업 전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 디자이너들은 솔배기의 가시와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위험을 다시 한번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수족관에서 솔배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특징들이 이제는 솔배기의 몰락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침략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냈지만 바다의 균형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산호초 전체가 여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어린 물고기 개체수는 감소했고 조류는 죽은 산호초를 뒤덮었으며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를 더욱 파괴할 위험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보건팀이 산호조각 이식, 토종 어류 도입,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를 위한 인공 산호초 조성 등 힘든 재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과정은 느렸지만 작은 성과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 센서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수중 드론은 이제 인간 다이버보다 솔배기를 더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조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어된 전기 펄스나 진공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변 종에 해를 끼치지 않고 솔배기를 포획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솔배기의 몇 안 되는 천적 중 하나인 그루퍼의 사냥 패턴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로봇 포식자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험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혁신은 기술이 마침내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어줄 미래를 암시했습니다. 동시에 학교, 해안 지역 사회,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인식 제고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소셜미디어 챌린지는 다이버들이 솔배기 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대회였습니다. 스릴 넘치는 이 행사들은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포획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수십 종의 토종 생물의 생존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오가 아닌 결의와 희망으로 싸운 수중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중해에서는 키프로스, 그리스, 터키 근처에서 솔배기 목격 신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 해역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각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생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조기 탐지 시스템, 대중교육, 그리고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중해의 따뜻한 기온과 남획된 포식자들이 이 지역을 솔배기에게 완벽한 서식지로 만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한때 빈 그물을 보고 절망했던 지역 사회는 이제 남은 것을 보호하는 데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 잠수부들은 매주 돌아와 한 번에 수백 마리의 솔배기를 제거했습니다. 해양 보호구역들은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산호초를 복원하고 착취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둔 생태 관광을 장려했습니다.